네, 안녕하세요. 제 인공지능 강의의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인공지능과 일자리, 그리고 교육혁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인공지능 실업 문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능화 사회라고 1강에서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아날로그로 진행되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능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지능사회로 변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사람의 정신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되면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도 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길 우려가 커지겠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매년 모여서 미래지향적인 집단 토론과 연구를 검토를 해보는 그런 모임인데, 여기에서 2016년에 우리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를 201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만 해도 절반 이상 65%가 지금은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5%의 직업이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의 칼 프레이 교수라는 분이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3, 4년 정도 동료 교수님들과 인공지능과 실험 문제에 대해서 직업을 하나하나 분류해 가면서 직접 그 연구를 했다고 해요. AI에 의해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분의 결론도 역시 20년 안에 절반의 직업, 47%인데요. 인공지능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부정적이고 걱정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보여드린 이 표가 앞으로 자동화로 인해서 사라질 일자리를 각국별로 보여준 건데, 가운데 보면 KOR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각 국가 중에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위험성, 인공지능 실업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아까 초등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 또 그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를 생각해 볼까요? 미래 일자리의 특징을 학자들이 몇 가지로 꼽습니다. 여러분 gi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GIG, gig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재즈 뮤직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갑자기 어떤 정규 연주자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땜빵 연주자를 잠깐 고용해서 세션의 맨을 구하는 것을 gig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요즘 그 일자리를 gig 이코노미라고 부르죠. 플랫폼 노동이란 말도 쓰죠. 여러분들의 플랫폼 노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하는 아마 부정적인 인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분야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매우 높은 연봉을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만 계약을 해서 6개월만 나하고 일하자, 또는 8개월만 우리 회사하고 일하자, 이렇게 업무 단위로 계약을 해가면서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소위 말하는 프리 에이전트, 자유 계약 선수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노동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업무의 액체화, 리퀴드 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기존의 직업에서 업무 중심으로 과거의 직업, 단일한 직업을 평생 갖고 가는 job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work, task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변화는 업무가 놀이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젊은 분들은 덕업일치라고 하면은 금방 이해되겠네요. 자기가 즐기는 일과 자기의 직업이 하나가 돼서 취미인지 업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을 업무로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경향이 미래 직업의 한 트렌드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양극화를 앞에 실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해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양극화는 수입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노동시장이 변화함으로써 재산과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상태의 극과 극이 점점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격차가 더 나는 것이죠. 지식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있는지 모르셔갖고 헤매셨던 것처럼 디지털 문맹이 되면은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격차를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고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격차, AI 디바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과거에 18세기에 자본주의가 처음 탄생할 때 카를 막스가 유산자와 무산자, 계급투쟁, 부르주아와 프로레탈리아 간의 계급투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계급투쟁의 구조로서 사회를 파악해서 현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됐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유산자가 아니고 AI를 가진 자, UAI자와 AI가 없는 자, 무-AI자 간의 갈등과 대립,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토마 피케티라는 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최근에 두 번째 저서인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분 주장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급여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서 특히 저소득 임금 노동자에게 월급처럼 자동 지급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토마 피케티의 주장 중에는 우리가 자산세, 상속세, 소득세, 소위 말하는 누진세 3종의 자산이 많아질수록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세를 거주한 주장은 빌 게이츠가 대표적인 찬성론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국가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로봇이 공장에 투입이 돼서 이 로봇이 그 어떤 인간 근로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돈을 번다면 그 로봇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그런 컨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기본소득과 로봇세를 도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아까 말한 AI 디바이드, 인공지능 격차, 인공지능으로 인한 계급 간의 소득이나 지식의 격차가 다소 완화가 되고 속도가 조절이 되고, 국가는 그 부작용을 완충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과 비용을 벌어서 보다 사회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중간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일자리 혁명을 알아봤고요. 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인공지능과 교육혁명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지식을 암기, 분석, 종합, 창작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메모라이즈 하는 건 가장 낮은 단계의 지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지 않죠? 몇 번 모바일에 두드려 보면 외울 필요 없이 모든 지식이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어떤 큰 사물을 잘게 잘라서 세밀한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도 계산할 때는 엑셀 프로그램을 쓴다든가 다양한 사람의 분석 기능을 도와주는 어떤 디지털 도구들이 있어서 분석까지도 쉽게 해냈습니다. 종합과 창작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그동안 기계가 못하던 분야였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소위 말하는 synthesize, 종합하는 기능도 굉장히 기계가 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 진단을 하는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의사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폐암이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사람 의사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공부와 직관을 합쳐서 판단을 내리지만 영상 인공지능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에 찍힌 픽셀 한 단위 한 단위를 전묘화처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폐암에 걸릴 확률을 예측을 해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예측이 영상 의료 분야에서는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람한테 남은 거는 창작 단계밖에 없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그것이 실제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도 사실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중이라서 앞으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 들어오면 사람은 뭘 해? 사회 나가면 뭘 해야지? 이런 회의론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교육 자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원격 수업입니다. 원격 수업은 굳이 학교라는 특정 장소까지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컨텐츠를 자기 수준에 맞게 듣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대량 강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띄워놓고 원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이나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시니어를 위한 건데요. 이제는 교육이란 것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에서 자기 일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지적인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 의미 실현을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어떤 분야의 지식을 추구하는 평생교육 개념이 더 확대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과 교육이 합쳐진 분야를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에듀테크라고 부르고요. 이게 인공지능의 마지막 미개척지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리트러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중국, 다른 모든 인공지능 강국들은 이 분야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애한테는 뭘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코딩을 가르쳐야 됩니까? 컴퓨터 선생님을 옆에 놓고 계속 365일 컴퓨터만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든 사회 교육이든 간에 표준화된 능력은 기계가 상당 부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에 30명이 있다면 1번부터 30번의 학생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계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좀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인데 이민아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협력할 줄 아는 꾀자가 필요하다. 자기의 그런 괴짜스러운 고집과 오타쿠스러운 그 어떤 집념이 있되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는 가슴을 열고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괴짜가 21세기 교육에서 바라는 인재라는 겁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